네. 어,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어, 외부 유동이에요. 그러니까 immersed body의 주위를 지나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조금 좀 이상해요. 참숨을 채라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잠겨 있다는 뜻이죠. 잠겨 있는 그런 잠겨 있다는 게 물에 잠겨 있든지 공기 중에 잠겨 있든지 immersed 돼 있다는 이야기죠. 이멀스드 돼 있는 그 바디 근처를 지나는 유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confined 돼 있는 어떤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내부 유동이 아니라 우리가 유체역학 시간에 6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부 유동이 아니라 어떤 바디의 주변을 지나가는 immersed 돼 있는 바디의 주변을 지나가는 그 유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외부 유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부 유동은 이 경계층으로 이 프란들이 제안한 유명한 이론입니다. 유체역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고 유체역학의 역사를 바꾼 이론이기도 한데요. 이 경계층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층 내부 영역은 점성의 영향을 받는 그런 유동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도 이 점성의 효과 때문에 이 경계층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층 바운드리 레이어라고 부르는 그 레이어를 이제 나누게 되는 거고요. 그 경계층 바깥쪽은 점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실은 점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기보다는 벨라스티 그레디언트가 없다는 걸로 이야기하는 게 더 맞긴 한데요. 아무튼 그 외부 영역은 비점성 유동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런 영역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과 안쪽으로 나누게 되는 그 어프로치가 바로 경계층 이론이에요. 우리가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경계층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외부 유동, external flow에 대한 현상을 규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디스커스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부 유동도 이 바디 주위를 흘러가는 유동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바디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얇은 슬렌드 바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뭉퉁한 블런트 바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서로 다른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프로치 자체도 이제 다르게 디퍼런트 어프로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랜드 바디 주변의 유동은 어떤지, 블런트 바디 주변의 유동은 어떤지부터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바운드리 레이어, 그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그 경계층의 중요한 특성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때 이제 라미나 그리고 트랜지셔널 그러니까 청류에서 난류로 전이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로 라미나 플로우에 대해서 청류 경계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난류 경계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필드에 나가서 다룰 대부분의 유동들은 어떤 유동이냐면은 터블런트 플로우예요. 난류 유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라미나 플로우가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만 난류 유동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유동이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필드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들은 난류예요. 제가 박사과정 때 공부했던 것도 난류 열전달입니다. 그래서 이 난류가 어렵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필드에서 다룰 유동은 난류 유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경계층, 플랫 플레이트 주변을 지나는 이 바운드리 레이어의 파라메타들에 대해서 예측하는 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2D, 3D 바디 근처의 그 드랙을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프팅 바디에 가해지는 힘들을 어떻게 리프트 폴스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로 이제 다루는 두 가지 바디가 스트랜드 바디와 블런트 바디가 있는데요. 아,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자동차 주위를 지나는 유동은 블런트 바디 주변을 지나는 유동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날개 주위, 그러니까 리프팅 폴스를 얻기를 원하는 그 비행기 날개 주위를 지나는 유동은 슬렌드 바디 근처의 지나는 슬렌드 바디를 지나는 유동하고 흡사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중간에서는 이 7장을 말씀드린 중간에서는 이 슬렌드 바디가 어디 쓰이냐, 그리고 블런트 바디가 어디 쓰이냐, 이런 의문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슬렌드 바디는 비행기 날개 주위 같이 아주 얇은 물체 주변을 흘러가는 유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블런트 바디는 좀 뭉퉁한 물체, 뭐 실린더 주위라든지 아니면은 공 주위라든지, 예, 아니면 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주위라든지 뭐 배 주위라든지 이런 건 이제 블런트 바디. 또 어떤 배 주위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슬렌드 바디 근처라고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뚜렷하게 경계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7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레이놀스 넘버가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를 해서 레이놀스 넘버에 대해서 아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레이놀스 넘버는 결국은 이 외부 유동에 있어서는 뭘 의미하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내부 유동에 있어서는 레이놀스 넘버가 의미하는 게 결국은 무차원화된 유속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외부 유동에서는 이 레이놀스 넘버가 뭘 의미하게 되냐면은 리딩 엣지로부터 떨어진 거리, 얼마나 바운드리 레이어가 디벨롭 했는지를 이 이야기를 먼저 하게 돼서 유감입니다만, 이 뒤에 그림을 보실까요? 먼저 이걸 보시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X가 시작하는 부분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리딩 엣지라고 부릅니다. 이 바운드리 레이어가 시작하고 이 물체가 유동을 만나기 시작하는 점. 거꾸로죠. 유체가 물체를 만나기 시작하는 점이 바로 요 점, 리딩 엣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뭐냐면 바로 경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점선, 이 물체 표면과 점선 사이의 그 영역을 내부 영역, 점성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점선의 바깥쪽에 있는 영역을 외부 영역, 즉 비점성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점성의 영향을 받는 그 영역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경계층이 발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운드리 레이어가 디벨롭한다, 디벨로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점, 즉 리딩 엣지로부터의 거리가 x가 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잡는 게 x가 되고, 우리가 레이놀스 넘버가 뭐냐면 분모에 뭐가 있냐면은 비스카시티가 있어요. 비스카시티가 있고, 분자에 뭐가 있냐면은 로우가 있고 밀도가 있고요. 그리고 벨라시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길이 스케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 유동인 경우에는 길이 스케일이 한정될 수밖에 없죠. confined 돼 있는 유동이니까요. confined 돼 있는 유동이니까요. 이 파이프라면 파이프의 지름으로 이 길이 스케일이 고정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불호는, 그러니까 이 유속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부 유동의 특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내부 유동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부 유동에서는 레이놀스 넘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무차원화된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같은 파이프에서 실험을 하더라도 1m/s로 유체가 흘러갈 때랑 10m/s로 유체가 흘러갈 때 유동의 특성이 달라지죠.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에 따라서 유동의 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큰 무차원수가 뭐냐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무차원수가 뭐냐면 레이놀즈 넘버예요. 이 내부 유동에서 유체가 정해져 있고, 유체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는 물이면 물, 공기면 공기, 이런 게 정해져 있고요. 파이프의 다이아메터가 정해져 있다면, 파이프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면 결국 이 유동의 특성을 결정짓는 건 뭐냐면 이 유동의 유속이 결국 이 유동의 특성을 결정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컨파인드 돼 있는 이 내부 유동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이제 무차원수로 표현한 게 뭐냐면 레이놀스 넘버예요. 근데 유체가 정해져 있다면 비스카시티가 정해져 있고 덴시티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이프의 다이아메터가 정해져 있다면 길이 스케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레이놀스 넘버는 분모에 비스카시티가 있고 뮤가 있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뭐가 있냐면 덴시티가 있고 길이 스케일이 있고 속도 스케일이 있어요. 내부 유동의 경우에는 유속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국 그 유동의 특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럼 레이놀스 넘버에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파라미터가 뭐냐면은 유속이에요. 그래서 레이놀스 넘버를 무차원화된 유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외부 유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사실은 이 경계층 내부에 이 점선과 물체 사이에서 어떤 유동을 가지는지가 우리가 궁금해요. 왜? 이 점선 바깥쪽은 같은 속도를 갖고 있거든. 캐피탈 U라는 일정한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이 경계층 내부, 이 벽면과 점선 사이에서는 벽면에서는 속도가 얼마예요? 0이에요. 그리고 점선에서는 속도가 얼마예요? 캐피탈 U예요. 그래서 X 방향의 속도를 소문자 U라고 이야기한다면 0에서부터 캐피탈 U까지 변하는 그 구간이 바로 경계층 내부 점성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층 이 유동에서는 캐피탈 U가 변하지 않아요. 속도 스케일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레이놀스 넘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분모에는 비스카시티가 있어요. 요 레이놀스 넘버예요. R이 X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레이놀스 넘버예요. 이 왜 서브스크립트 X를 붙였냐면은 길이 스케일이 X라는 의미입니다. 길이 스케일이. 요 전체 캐피탈 L이 길이 스케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X라고 서브스크립트를 붙였다는 이야기는 길이 스케일이 X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리딩 엣지로부터 떨어진 글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길이 스케일이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레이놀즈 넘버하고 여기에서 레이놀즈 넘버가 다르다는 이야기. 왜 다르다? 여기서부터 형성되어 있는 이 내부 유동하고 여기서 보는 게 더 좋겠네요. 여기서 형성되어 있는 이 내부 유동하고 이 X가 달라졌을 때 여기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 내부 유동이 점성 유동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캐피탈 U가 달라지나요? 속도 스케일이 달라지나요? 속도 스케일은 달라지지 않아요. 유체 자체가 달라지나요? 유체의 물성치인 density나 viscosity가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게 뭐냐면은 리딩 엣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만큼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이 y가 0에서부터 이 델타까지의 유동 형성이, 유동 프로파일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레이놀스 넘버, 왜 레이놀스 넘버를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 유동에서는 레이놀스 넘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무차원화된 거리다. 리딩 엣지로부터의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 유동하고 외부 유동. 자, 보세요. external flow와 unconfined, confined. confined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내부 유동은 한정돼 있죠. 파이프로 confined 돼 있는 유동이에요. 하지만 외부 유동은 confined 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unconfined, 한쪽이 뻥 뚫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바운드리 레이어가 아무리 자라나더라도 계속 자라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부 유동은 그렇지 않죠. 내부 유동은 처음에 리딩 엣지, 그러니까 파이프 입구에서 바운드리 레이어가 디벨로핑 하다가 반대쪽 위에서부터 디벨로핑 하는 바운드리 레이어하고 결국 만날 수밖에 없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다음부터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운드리 레이어가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유동 프로파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플로우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부 유동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바운드리 레이어가 계속 끊임없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스커스 레이어가 계속 자라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부 유동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운드리 레이어 티어리, 우리가 제가 미리 이제 말씀드렸던 이 경계층 이론하고 CFD가 이런 엑스터널 플로우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바운드리 레이어 같으면 아주 간단한 그런 엑스터널 플로우 같으면 경계층 이론으로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복잡한 그런 외부 유동 같으면 CFD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지오메트리가 복잡한 아, 바디 지오메트리가 복잡한 그런 유동은 할 수 없이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CFD가 급격하게, 요즘 컴퓨터 굉장히 좋아요. CFD가 급격하게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CFD가 발달했다기보다는 컴퓨팅 성능이, 컴퓨터가 발달한 거죠. CPU와 GPU가 발달을 한 거죠.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복잡한 유동에 대해서도 CFD를 통해서 external flow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거의 근접해 왔습니다. 뭐 다 왔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근접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 유동은 세 번째 동그라미예요. 외부 유동은 그야말로 이 공학적인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공부할 거리, 우리가 연구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로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날개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누리호 같은 그 로켓 주의라든지 뭐 이런 아주 다양한 분야의 그런 에어로다이나믹스에서 이런 외부 유동, 내부 유동 아니에요. 외부 유동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라든지 아니면은 잠수함, 서브마린 같은 이 하이드로다이나믹스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공기 유동이고 요건 물 유동인데요. 둘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송체, 이 자동차라든지 뭐 트럭, 뭐 이런 사이클 같은 이런 운송체 주변, 트랜스포테이션 주변에서의 그런 유동도 전부 이런 external flow예요. 우리가 지금 이 7장에서 다루는 그 유동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 빌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유체학 배울 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이 브릿지, 예, 그러니까 이 다리가 무너지는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목에서 이제 많이 쓰는 이 윈드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 기계 쪽에서도 이런 터빈에 대해서, 윈드 터빈에 대해서, 풍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유체 기계 부분에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윈드 엔지니어링에도 이런 윈드 엔지니어링도
이런 외부 유동의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션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역시 이런 외부 유동의 아, 저기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교수님, 네, 그 아까 CF 복잡한 유동 같은 경우에 CFD로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 CFD로 해석한 게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어, 사실은 확인을 하려면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맞는지 알려면. 그럼 결국 실험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주위에 유동을 해석을 해서 자동차 외형 디자인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 유체학과 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럴 때 이 실차 그러니까 실험용 실험차를 만들지 않을 수는 없어요. 만들어야죠. 충돌 실험할 때도 예, 우리가 아무리 FEM 해석을 통해서 이 충돌 실험을 하더라도 실제 실험용 차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듯이 이 외형 디자인을 통해서 얼마나 드랙 폴스가 이제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드랙 폴스가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디자인하는 게 우리 공학자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어, 산업 디자인 하신 분들이 하는 디자인은 아주 예쁘게 디자인하는 거. 사람들이 보기 좋게 디자인하는 게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고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유체역학적으로 드랙 폴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게 우리 유체역학자들이 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래 공학적 디자인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CFD만을 통해서 그런 디자인 작업을 하진 않아요. 결국은 충돌 실험을 하기 전에 이런 풍동 실험을 한다고 해서 그 실험용 차가 찌그러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걸 이제 먼저 테스트하는 작업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파라메트릭 스타디는 CFD를 통해서 대충의 답은 얻어요. 그리고 완벽한 답은 결국은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유동이죠. 지오메트리가 이제 복잡한 예로서 이제 실제 자동차 디자인할 때를 예를 들었지만 뭐 간단한 유동의 경우에는 실험적인 데이터는 간단한 유동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바운드리 레이어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지를 통해서 CFD의 정밀성에 대해서는 먼저 검증을 하고요. 그 뒤에 약간의 복잡한 유동, 아주 복잡한 유동에 대해서는 CFD만으로 그 솔루션을 구하기는 아주 힘들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비교적 복잡한, 아주 많이 복잡하지는 않은 그런 유동에 대해서는 CFD만으로도 문제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부 유동도 분류를 한다는 이야기. 바디의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나누는 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슬렌더 바디. 요게 이제 요게 슬렌더 바디예요. 요런 아주 얇은 이런 물체가 이제 슬렌더 바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뭉퉁한 거 뒤에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요런 건 이제 절대 슬렌더 바디가 아니죠. 요건 블런트 바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블런트 바디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서 외부 유동을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블런트 바디에서는 세퍼레이션이라는 유동 현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슬렌더 바디에서 그런 세퍼레이션이 아예 안 생기냐면 그건 아니에요. 슬렌더 바디에서도 그런 세퍼레이션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이 블런트 바디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즉 슬렌더 바디의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면은 아, 이 그게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퍼레이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블런트 바디의 경우에는 아, 그 지오메트리, 그 기하학적인 형상 때문에 벌써 이런 세퍼레이션이라는 유동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 세퍼레이트 섹션이라고 이제 나와 있지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7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계층이 바로 이 슬렌드 바디 근처의 유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조금 과장되게 이제 확대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확대했다기보다는 이 요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요 캐피탈 L이 전체의 길이가 되는데, 슬렌드 바디의 전체의 길이가 되는데, 요 길이가 요 굉장히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 랭스 스케일을 캐피탈 L로 했을 때의 레이놀스 넘버가 10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건 이제 랭스 스케일이 캐피탈 L로 했을 때 10의 7성, 1000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하고 비슷하게 그리긴 했지만 사실은 어떠냐면은 100만 배가 더 길어요. 아래쪽 게. 요 확대해 놓은 그림입니다. 100만 배가 더 긴 거예요, 지금. 요게 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레이놀스 넘버가 분모에는 비스카시티 뮤가 있고요. 분자에는 로가 있고, 그리고 속도 스케일 여기선 둘 다 캐피탈 U죠. 캐피탈 U가 있고요. 길이 스케일로 L이 있어요. 여기 R이 L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서브스크립트 L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전체 길이 L이 있어요. 그러니까 A 유동하고 B 유동이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L만 다른 거예요. L만. L이 얘가 몇 배가 더 크냐면은 레이놀스 넘버가 100만 배가 더 크잖아요. 10의 6성만큼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큰 거냐면은 100만 배가 더 길다는 이야기. L이 아래쪽 게 100만 배가 더 길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요 100만 분의 1만큼을 잘라서 확대해 놓은 게 요 그림이에요.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요 앞부분에서는 유동이 요렇게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앞에도 여기는 마치 리딩 엣지로부터 바운드 레이어가 시작되는 것 같이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정지된 영역이 요렇게 형성이 되는 정지된 게 아니라 U, 그러니까 캐피털 U 뭐 혹은 0.99U가 되는 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점점 이제 이 파필드에서는 캐피탈 U였다가 여기 리딩 엣지로 가면 0이 돼야 되겠죠. 속도가 0이 돼야 될 거잖아요. 0이 될 때까지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되고요. 99%가 되는 점이 요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점이 아니고. 근데 요 아주 좁은 영역을 제외하고는 리딩 엣지에서부터 바운드 레이어가 시작되는 걸로 가정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괜찮다는 이야기. 이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요 전체 길이의 100만 분의 1만큼이 바로 요 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레이놀즈 넘버가 10이라고 그랬고 레이놀즈 넘버가 1000만이라고 그랬어요. 둘 차이가 100만 배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했어요. 100만 분의 1의 길이만큼이 바로 요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걸 확대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가 리딩 엣지로부터의 거리가 짧을 때는 충분히 얇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바운드 레이어가 이 점성 영역이 이 벽면에서 속도가 0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 점선에서는 속도가 여기는 0.99U 캐피탈 U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서는 부드럽게 유체는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게 0에서부터 0.99 캐피탈 U까지 변해가야 된다는 얘기. 천천히 변해가야 된다는 얘기. 천천히. 급격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변해가야 된다는 얘기. 근데 요 두께가 리딩 엣지로부터의 거리에 비해서 충분히 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x가 될 텐데요. 요 x에 비해서 그 x에서의 델타가 충분히 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두껍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운드리 레이어가. 자, 제가 금방 두껍다고 이야기한 건 상대적인 이야기예요. 상대적인 이야기. 뭐에 비해서 얇은 거냐면은 리딩 엣지로부터의 거리, 즉 x에 비해서 델타가 작다는 이야기예요.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얇다는 게 경계층이 얇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계층 이론의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얇지 않으면 모든 경계층 이론들을 다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속도의 방향을 보세요. 이 경계층 이론 중에서 하나의 그 가정이 뭐냐면 이 유체 유동이 이 벽면과 거의 패러럴하다. 즉 y 방향의 벨라시티는 무시할 만하다는 게 경계층 이론의 굉장히 큰 그 가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 영역에서는 이 y 방향의 속도 성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요 속도를 보세요. 이게 대충 그린 거긴 하지만 요 방향을 보세요. y 방향의 속도 성분이 있죠. 무시할 수는 없을 만큼 크게 있어요. 요 길이는 요만큼, x 방향 속도는 요만큼, y 방향 속도는 좀 작긴 하지만 요렇게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요런 아주 얇은 경계층에서는 다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y 방향의 속도 성분이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스코스 레이어라고 표시된 게 결국 이 점성 영역이잖아요. 점성 유동층이잖아요. 그 영역, 내부 유동, 경계층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물체와 이 점선 사이에 있는 이 유체 유동의 경우에는 매우 얇다. 경계층이라고, 그러니까 하이 레이놀스 넘버 플로우라고 한다면 로우 레이놀스 넘버 플로우라면 요 경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꼭 난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디벨로핑이 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미나 바운드리 레이어를 레이놀스 넘버가 10의 3성 이상일 때를 경계층 청유 경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이하인 경우에도 청유이긴 하지만 경계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진 않아요. 경계층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 경계층 이론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영역. 어느 정도 디벨롭, 그러니까 레이놀스 넘버가 1000 이상이 될 때, 얘가 이제 레이놀스 넘버 L이, 요 길이 L이 L을 베이스로 한 레이놀스 넘버가 10이잖아요. 그럼 레이놀스 넘버 X가 1000이 되려면 얘보다 100배가 더 길어야 돼. 얘보다 100배가 더 긴 그 전부터 라미나 바운드리 레이어 티오리를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의 육성, 얘보다도 1000배가 더 길었을 때, 1000배가 더 긴 영역부터 이 터블런트 바운드리 레이어 이론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 자, 봅시다. 이 레이놀스 넘버가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10의 7성이라고 1000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언제부터 난류 경계층을 이론을 적용을 할 수 있냐면은 100만부터 적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100만하고 1000만하고 몇 배 차이가 나나요? 10의 6성하고 10의 7성이라서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10배 차이가 나는. 무슨 이야기냐? 여기 10분의 1 정도만 라미나 바운드리 레이어고 나머지 90%는 뭐냐면은 난류 경계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청유 경계층은 바운드리 레이어 thickness가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5.0이 되는 라미나 바운드리 레이어는 이 전체 길이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 10분의 1 중에서도 1000분의 1만큼은 제외하고 10분의 1 중에 1000분의 1만큼은 바운드리 레이어가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 10분의 1 중에 1000분의 1을 제외한 10분의 1, 10분의 0.99999 정도는 라미나 바운드리 레이어가 적용이 되는 영역이에요. 나머지 대부분의 영역은 뭐라고? 난류 경계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미나 경계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그젝 솔루션까지 우리가 유도를 하겠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유동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요 플랫 플레이트 주위를 지나가는 유동만 하더라도 레이놀즈 넘버가 1000만짜리면 90%는 난류경계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유동이 이 물체를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느냐, 힘 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유체가 요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이 슬랜드 바디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뒤로 끊임없이 밀어내려고, 뒤로 끌고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태풍이 불어오고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뭐 전봇대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전봇대 부적절한데 빌딩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계속 빌딩을 뒤로 밀고 있어요. 빌딩보다 그게 좋겠다. 다리 단면. 다리가 이제 여기 화면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다리예요. 그 다리를 계속 뒤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리가 뒤로 밀려나겠죠. 밀려나겠죠. 안 밀려나게 고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언가 지지를 해주고 지탱을 해줘야만 이 다리가 뒤로 밀려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유체는 이 물체에 계속 힘을 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힘을 주고 있어요. 유체 유동이 있는 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얼마나 주는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이 다리를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디자인하는데 이 횡풍이 불어온다는 이야기. 우리 강원도 가거나 아니면은 긴 다리 지나가다 보면은 이 바람이 불어서 이 자동차가 옆으로 이제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얼마나 세게 밀리는지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결국은 이 바운드리 레이어가 이 유동을 바운드리 레이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요걸 해석해야만 얼마나 세게 이 유체가 물체를 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지탱을 해줄 지지대를 우리가 잡아줄 거잖아요. 그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청력경계층에 대한 해석은 그다지 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전체를 난류경계층이라고 보고 해석을 하더라도 실제 답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과학자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공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이 디자인을 하더라도 우리가 자동차 디자인을 하더라도 우리가 계산한 그 값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전도를 곱해서 심지어는 안전도 10을 곱하기도 해요. 이 다리 만들고 이럴 때는. 워낙 이제 그 안전한 게 중요할 때는. 뭐 안전도 2를 곱한다든지 아니면 정밀 설계를 한다고 그래도 안전도 1.5를 곱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최종 디자인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이 청류 경계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차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0.1% 정도 이 정도 차이는 과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공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 0.999나 1이나 우리가 보는 관점, 공학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똑같다는 이야기. 0.999하고 1하고 똑같다는 이야기.
자, 원래 이 경계층을 어떻게 디파인 해야 되냐면은 U가 캐피탈 U가 되는 점으로 디파인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습니다. 0.99 캐피탈 U는 U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야.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뭐 여기서 0.999를 잡을 수도 있어요. CFD 할 때는 0.999를 잡기도 하고 9999를 잡기도 해요. 근데 의미 없다는 이야기. 0.99로 잡거나 0.999로 잡거나 별 차이 없다는 이야기. 공학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영역에서는 이 x분의 델타가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5.0이 됩니다. 그러니까 델타가 레이놀즈 넘버 다시 x분의 델타가 레이놀즈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레이놀즈 넘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차원화된 x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이놀즈 넘버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후류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류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x분의 델타가 커지면 커진다? 아니면 작아진다? 작아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류로 가면 하류로 갈수록 레이놀즈 넘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x분의 델타는 점점 작아진다는 이야기. 델타가 작아진다는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x로 노멀라이즈한 델타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x가 증가함에 따라서 델타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x가 커짐에 따라서 델타는 점점 커지죠. 근데 x가 커지는 속도하고 델타가 커지는 속도를 보면 x가 훨씬 더 빨리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델타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x가 증가함에 따라서 델타가 점점 이렇게 커짐에도 불구하고 x분의 델타는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 루트 x의 비례를 해서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델타는 루트 x의 비례를 해서 커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x분의 델타는 루트 x의 비례를 해서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분자는 루트 x의 비례를 해서 커지고 분모는 x의 비례를 해서 커지니까 x가 x의 비례를 해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전체 크기를 나타내는 루트 레이놀즈 넘버분의 5를 살펴보면 역시 x에 대해서는 루트 레이놀즈 넘버에 대해서 반비례해서 점점 작아진다는 이야기죠. 점점 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 영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 영역을 이제 거의 클리핑 플로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레이놀즈 넘버가 10의 3성, 1000보다 작은 경우는 이제 저속 유동, 경계청 유동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유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역은 이 평판의 상류와 하류로 멀리까지 이 상류와 그리고 하류에도 멀리까지 이 멀리라는 게 상대적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리딩 엣지로부터의 거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멀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요 캐피탈 L 자체가 매우 짧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요 길에 비해서 아주 상류까지 그리고 아주 멀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x분의 델타가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평판이 이 물체가 유동을 상당히 감속시키고 유동이 조금만 변해도 평판에서의 압력이 많이 변하는 영역이 바로 요 영역입니다. 압력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이 바로 요 영역이에요. 속도가 보세요. 여기 캐피탈 U에서 제로가 될 때까지 급격하게 변하죠. 이 속도가 0이 되면 압력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베르노이 방정식 기억나시나요? 속도가 커지면 압력은 어떻게 돼? 작아지죠. 속도가 작아지면 압력은 커지죠. 여기서의 압력은 최대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 영역은 이 간단한 이론을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험이나 아니면 CFD를 통해서 CFD로 이제 충분히 해석이 되는 영역이라 CFD를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이 점선 바깥쪽이 비점성층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 안쪽이 이점성층이라고. 그래서 이점성층하고 이 비점성층 사이에 상호작용이 매우 큰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요 다음부터는 이런 상호작용이 매우 크지 않다. 간단한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요 영역은 레이놀즈 넘버가 10의 3승보다 작은 영역은 그렇게 아주 간단한 경계층 이론을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